자,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사회주의 역사를 좀 길게 얘기를 했고, 그 후반부에 또 인권유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연결시킨다면 드레피스 사건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나왔어요. 좀 그 드레피스 사건의 맥락 속에서의 인권유린은 뭘 의미하는지, 또 반대편에서의 어떤 또 이 인권유린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벌써 우리가 한 7, 8주 했죠?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혁명,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했는데, 그럼 오늘은 외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외교에 대한 역사는 결론적으로 가면 뭘 얘기할 거냐면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체제의 그 배경 속에서의 외교사라는 것들 연결이 되는 건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외교사인 거죠. 자, 옛날 얘기부터 가볼게요. 전통적 논리는 외교가 아니에요. 정복의 논리죠. 이 지도는 고대 근동 사회예요. 아시리아 기원전 막 700년 800년대 얘기예요.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점령했었고, 나중에 여기 어디입니까? 페르시아가 더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하죠. 그 다음 그냥 일단 쭉 가면서 얘기할게요. 알렉산더는 이쪽 그리스 반도에서 발칸반도와 그리스 반도를 통합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점령해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카르타고와의 싸움에 승리를 거둔 다음에 먼저 이쪽 서로마 지역 일대죠. 서부 지중해 중심으로 점령해 나가다가 동부 지중해, 메소포타미아 일대까지 다 점령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또 이뤄내요. 이건 다 정복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주변 지역의 지배자들을 굴복시키고 하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아시아 쪽은 어땠냐? 아시아 쪽도 똑같아요. 이건 한 나라죠. 제일 큰 이 라인은 청나라 라인 정도 될 수 있죠. 힘이 있으면 주변 지역을 복속해서 통합하게 되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갈리게 되면 이제 대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은 중국 대륙 자체를 점령하고는 있지만 고구려나 백제, 신라 같은 이 인근 국가들 혹은 뭐 백난, 토요컨, 뭐 거란 이런 세력들을 다 자기네 영토로 만들지 못해요. 거리도 되게 멀고 문화나 독자적인 힘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쓰게 되냐? 책봉과 조공이라는 과정을 써요. 즉 북조나 남조라는 중국의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책봉을 해줘요. 니네가 이쪽 지역의 맹주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받아들이고 조공이라고 하죠. 황제국을 인정합니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고 너는 내 신하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황제는 신하 국가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런 식의 묘한 유사 외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조공과 책봉이죠. 황제가 주변 국가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내정을 간섭하지 못하고, 반대로 주변 국가들도 황제국을 황제국으로 모셔주지만 딱 그 정도인 거죠. 뭐 나라가 실제로 뭐 간섭을 당하는 건 아니니까. 이 논리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듯이 이건 지금 막 중국이 힘들잖아요. 중국이 막 거란이 세운 요에 의해서 밀리고, 또 저쪽 보면 뭐 여진이 세운 금에 의해서 아예 중국 영토 절반이 날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책봉과 조공은 더 강해져요. 형제의 나라, 동생의 나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봉과 조공이라는 것은 유럽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유럽이나 근동 같은 경우는 정복의 논리로만 이렇게 쭉 진행이 됐다면, 아시아 쪽도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도 정복의 논리가 진행되지만 정복의 논리로 통용되지 않는 곳을 책봉과 조공이라는 유사 외교 수단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전통의 논리 중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지역성의 한계를 또 갖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제국을 만든 나라는 몽골입니다. 몽골을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토를 장악하죠. 만주, 몽골 일대,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체, 서아시아, 그리고 동유럽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너무 규모가 크니까 결국은 원나라, 그리고 차가타이, 오고타이, 캅차크, 이란국식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너무 규모가 크니까. 여튼간에 이게 이렇게까지 광대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힘은 몽골이라는 기병 중심의, 유목민 중심의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제 이것은 외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쭉 보면 다 지역성의
다 지역성에 근간하고 있어요. 자, 고대 근동의 정복 국가들도 근동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레니즘 제국도 사실은 근동까지밖에 못 갔어요. 로마도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전했죠. 중국도 이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했죠. 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외교라는 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논리가 무조건 전제가 되는 거고, 그 정복이 안 될 적에 조공책봉 같은 약간 유사 외교가 진행은 돼요. 근데 그거는 힘의 논리가 안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인 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너무나 이제 지구가 광대하니까 아무리 그 힘이 커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예. 그나마 지역적 한계를 꽤 극복했던 게 이제 몽골 정도지만, 몽골도 역시 완전하게 극복했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라는 것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라는 것 가운데에서 외교적 요소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유사한 게 있죠. 그러나 단지 그 정도. 실제로 오늘날 외교는 이런 것들과 좀 많이 다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들. 자,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유럽적인 기준으로 얘기해요. 속상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세계 외교의 근본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그 서양적인 근거와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쭉 키워드들 몇 개 얘기했어요. 중세적 기원, 권위 가치관, 지배체제, 사회 시스템, 국가 안정성, 문화적 동일성, 동질한 이상, 통일된 생활 세계, 사회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위 가치관, 지배체제와 사회 시스템, 국가 안정성, 문화적 동일성, 동질한 이상, 통일된 생활 세계, 마지막 사회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들.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을 보면 굉장히 큰데 저 안에 막 색깔로 엄청 예쁘게 톡 색깔 칠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방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영역이긴 한데, 그 안에 공작, 자작, 추기경 등등등의 권력자들이 나라를 다 쪼개가지고 갖고 있는 요 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정적인 지배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불완전한 사회 시스템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기능이 안 되는 곳을 이제 불완전한 사회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외교술이라는 게 왜 발전하는가는 그 기원을 찾을 적에, 중세적 기원을 찾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나 그 불완전함 속에 찾을 수 있어요. 첫째, 권위와 가치관의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중세라는 사회는 두 가지 이념이 지배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카톨릭, 종교적 권위가 엄청 강하죠. 예. 로마에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 유럽의 모든 그 성당에는 추기경, 주교, 사제들이 다 파견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황에게 복종하죠. 그러나 이 교황 권력이라는 것은 종교 권력이고, 이 종교 권력이라는 것은 무력을 갖고 있거나 실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절반의 권력만 있는 거죠. 권위, 가치관, 문화, 이런 힘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져서 전 유럽을 다 통치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반대편에서는 여기 보면 이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죠? 예, 그 청동 기마상인데 뭐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이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세 유럽이 샤르마니 대제에 의해서 한번 통일이 됐고, 그게 서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토 1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편이 돼요.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일단 이거죠. 카톨릭적 세계관도 있지만 과거 로마 제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중국처럼 이 어떤 유교 사상과 이 황제 지배 체제가 같이 발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이상은 로마 제국의 이상대로 발전했고, 크리스트교적 이상은 크리스트교적 이상대로 발전을 했는데, 이 두 개가 공존하는데, 문제 뭐냐? 지배층들이 그러면 단일한 국가 체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공작, 자작, 백작, 남작, 자기네들 영지 다 따로 다 뽀찌를 나눠 갖고 있어요. 뽀찌를 다 찢어서 다 나눠 가지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추 하나의 범위로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무엇이 세속적 권력인가?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로마 황제와 같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는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 이 기독교적 윤리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또 제한적이 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 다음 지배체제, 사회시스템, 국가 안정성,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지배체제가 정교하고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 국가는 안정적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국왕과 관료들이 있고 과거제에 의해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되는 거, 안정적 구조를 띠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그런가로 따졌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중세 때 지도예요. 중세 때 게르만족들이 침략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원래 서로마는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일대, 어디냐, 그 영국 남부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일대와 이탈리아 일대 정도여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중세를 안정시킨 수많은 뭐 고트족, 뭐 프랑크족, 뭐 반다족 등등등의 여러 족속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됐는데 하나를 통일시키지 못해서요. 통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프랑크 왕국 정도가 들어섰는데 과거 로마 제국의 절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나마 들어섰었는데 이게 지금 옆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샤르마뉴 대제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세 개로 쪼개졌다가 한쪽은 프랑스가 되고 한쪽은 북이탈리아의 도시국가가 되고 하나는 신성 로마 제국이 돼요. 그리고 이쪽 스페인 지역은 여기는 이제 그 이슬람이 되고 나중에 또 북부 유럽에서 바이킹들이 내려오면서 또 바이킹 왕조들이 들어서요. 무슨 얘기냐? 중세를 보면 지배체제가 전혀 안정적이지 않아요. 네. 일단 로마 제국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많은 게르만 왕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프랑크 왕국이 대강 하나 들어섰는데 이것도 뭐 오래 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의 모든 로마 제국을 다 포괄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배체제 자체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봉건제 같은 거 배우는 거잖아요. 제일 최상부층의 황제나 국왕이 있는데 그 밑에는 대영주가 있고 대영주 밑에는 일반 영주가 있고 일반 영주 밑에는 기사가 있고, 불입권이라고 하죠. 기사는 자기의 영지를 갖고 있고 공작도 자기의 영주도 자기의 영지를 갖고 있고, 또 더 높은 귀족들도 자기 영지를 갖고 있는데 내 밑에 내 신하긴 하지만 내 밑에 있는 기사의 영지에 대해서 나는 관여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얼개가 이렇게 체계화가 돼 있긴 한데 완전히 이건 그냥 뭐라고 해서 이게 좋게 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과거 시험을 봐서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국가가 합리적으로 세금을 수취하고 법전과 관료에 의한 통치가 진행되고 탁탁탁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왕은 왕대로 자기 영토를 관리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각각의 온갖 복잡한 권력 집단들이 자기 영지를 가지면서 자기들끼리 막 할 수 있는 힘의 난잡한 범위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국왕의 힘이 약해지면 국왕을 밀어내고 공작이 국왕이 되기도 하고, 귀족 간의 딜을 잘해서 어떤 귀족은 좀 더 강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배체제나 사회 시스템이나 국가 안정성이 중세 때로 들어와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화적 동일성, 동질한 이상, 통일된 생활세계. 물론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유럽이나 사회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동아시아로 비교하면 동아시아는 유교, 불교, 도교 이 3색 종파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귀족 불교, 민중 불교, 성리학적 세계관, 양면학적 세계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게 안정적인 과정을 지향하지 못하게 되는 게, 1차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있긴 있지만 로마 카톨릭의 말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게르만족들이 있었고, 게르만족을 어느 정도 계속 설득하고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입혀놨더니 이번엔 바이킹이 또 들어오죠. 또 바이킹을 막 설득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북유럽의 신화 들어와, 게르만족의 신화 들어와, 기독교적 전통이라는 것이 막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나중에 가면 뭐가 터지죠? 그렇죠. 종교개혁이 터져요. 종교개혁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같은 유럽인이지만 루터파가 있고 칼뱅파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영국 성공회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동아시아가 지향해 왔었던 아시아 쪽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떤 아시아 쪽은 유교, 불교, 도교, 인도는 불교랑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은 이슬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좀 단일화돼 있고 조화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거나 어떤 생활세계 부분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유럽의 중세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높은 변동성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외교 관계와 외교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옆에다 이 사진을 왜 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말을 하다 보면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세계란 말을 했었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조선의 사회 체계잖아요. 양반 사대부가 있죠. 양반 사대부만이 문자를 쓸 줄 알고, 양반 사대부는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 세계를 꽉 잡고 있고, 양반 사대부들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사회와 온갖 다양한 집단의 어떤 주거니 받거니 막 하는 사회랑은 이 사회 변동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보세요. 크게 두세 개로 얼추 구분한 겁니다. 봐봐요. 서양과 동양을 나눴었을 때, 이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서양은 근동,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이슬람이 되는 거죠. 근동 세계, 그러니까 중동 지역 얘기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동방 세계, 비잔팀 제국이라든지 동유럽 쪽 얘기하는 거고, 서방 세계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서유럽 쪽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어떤 게르만족의 전통 종교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온갖 것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딱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고 하면서 계속 유동적인 거죠. 그래서 변동이 되게 심해요. 고대 때는 황제 지배 체제, 로마 황제가 지배하면서 노예가 있었다라면, 중세로 들어오게 되면 봉건제, 장원제, 농노제. 이게 뭐예요? 봉건제는 공작,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귀족, 상급 귀족과 하층 귀족 사이에서, 영주와 기사 사이에서 계약 관계,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귀족의 입장에서 영지를 하사하고, 영지를 하사하죠. 영지를 하사하고 충성을 맹세를 받아요. 반대편에서 기사는 영지를 받지만 이 영지에 대한 권리를 본인이 갖고 있고, 귀족은 간섭하지 못하죠. 충성을 다하면서 무기를 대놓고, 이 이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배층이 나오면 그 기사는 그쪽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고, 귀족은 귀족대로 더 열심히 해서 영지를 넓힐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봉건제 시스템이죠. 장원제라는 건 그 안에서 자기의 영지를 운영하면서 작은 독자적인 다 독립국가를 갖고 있는 거죠. 농노제는 그 장원에 살고 있는 농민 노예들. 그 외에도 이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지역, 이제 보편적인 영향력이죠. 북이탈리아의 수많은 도시 국가들. 아까 말했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 국가들. 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종을 하면서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또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맺게 되는, 그냥 복잡다단한 현실이라는 것이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저쪽, 이제 우리 아시아 쪽을 보게 되면 중국 대륙, 북방 유목 세계,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세계 잘 구분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세력이 그렇게 막 충돌되지 않아요. 전통 종교의 영향력, 제자백가의 영향력, 유교, 불교, 도교. 사실 이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죠. 황제가 국가를 운영하고, 혹은 국왕이 국가를 운영하고, 유교가 국가체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반 사대부 엘리트들의 관료체제가 운영되고 있고, 농민은 잘 나가면은 자영농이고, 어려우면 소작농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쪽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물론 혼란기로 가긴 가요. 전쟁을 벌이면서 혹은 사회 혼란기 속에서 이 체제는 이완되긴 해요. 근데 대한 체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완되고 흐트러졌다가 다시 또 이 모양으로 다시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정체되거나 고정화된 모양이 계속 반복화되는, 역사가 순환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즉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나 2000년 전 한나라나 1000년 전 송나라나 근본 시스템이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것들. 근데 이거는 이 사회를 정체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정체됐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 사회에는
굉장한 안정성을 띠면서 하나의 단일 지향성으로 이제 사회가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유럽은 로마 제국의 시대가 있고 중세가 존재하고 또 근대로 들어오게 되고, 이 중세라는 사회 시스템은 복잡하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변동의 폭이라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변동의 폭을 이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유럽인들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 대충 이 흐름을 알겠죠. 일단 이 얘기는 제가 이걸 어렵게 시험에 낼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 좀 감각적으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전근대 사회는 정복과 지역성의 논리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중세로 들어가면 아시아와는 다르게 유럽은 굉장히 어떤 종합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유동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얼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더 큰 사회변동의 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북유럽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동방무역, 신대륙 식민지 개척, 우리가 다 배웠던 얘기예요. 종교개혁, 절대주의, 신혁명, 산업혁명 같이 애초에도 좀 불안한 게 중세사회의 기본적 특징이었는데, 그 불안성이 더 증폭이 되면서 사회가 재편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결정적 사건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 즉, 이 모든 불안성과 이 모든 유동성을 그나마 하나로 쫙 묶어주고 있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었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무너진 거죠. 왜냐면 마틴 루터나 장 칼뱅에 의해서 이 소위 말하는 종교 단일체제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종교개혁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종교전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종교전쟁 단계로 들어가면 구교도 국가인 에스파냐랑 신교도 국가인 네덜란드가 싸워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해요. 위그노 전쟁은 프랑스 내에 있는 신교도들의 전쟁이고, 30년 전쟁은 독일에서 루터파와 카톨릭이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전유럽 국가들이 함께 싸웠던 전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죠. 싸우면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 체제가 이제 붕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게 관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야, 종교적 차이를 갖고 이렇게까지 싸우지 말자. 나와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문화가 하나 생기게 된 거고요. 또 하나 뭐냐?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근대 외교 발전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선생님 갑자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러워요. 일일이 다 외우고 다 이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적에 하나 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 있어서, 아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안정적 발전사와 유럽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불완전한 과정사들을 좀 잘 구분해서 보면 봐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혼란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얘기 드릴게요. 최초의 근대적 외교 관계가 수립됐다고 평가를 받아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자, 일단 읽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덜란드는 스페인에서 독립한다. 수십 년 동안 실질적인 독립국가였던 스위스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 공식 독립한다.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제외한 알자스 로렌을 차지한다. 스웨덴은 서부 포메른과 비스마르, 브레멘 등 발트 연안의 독일 땅을 차지한다.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은 동부 포메른과 마크데부르크, 덴 등을 차지한다. 보헤미아의 신교 지역은 카를 부트비 부왕이 다스리며 구교 지역은 바이에른과 병합한다. 이게 이제 오세나부르크 조약 중, 이 오세나부르크는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일부예요. 영토 관련 사항이에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전통적인 관계는 정복이냐, 정복이 아니냐라는 이분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이 나라는 독립시키고, 이 나라는 그 독립을 인정해야 되고, 이 나라는 이 영토를 갖게 되고, 이 나라는 이 영토를 포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뭐 아니면 도냐, 우리가 군대를 끌고 가서 상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점령하냐, 아예 점령하지 못하면 너네는 제국으로 인정해줄게. 이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우리 거고 너네는 독립시키고 너네는 자유국으로 만들고 여긴 또 내 땅이다, 이건 네 땅이야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로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국가 간의 합의사항, 영토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과정들, 이게 유럽 역사에서
최초의 근대적 외교관계 수립,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선례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벌이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를 두고 좋아 이번에 내가 이겼으니까 여기까지 내가 가질 거야 라는 식의 계속적인 어떤 외교 관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민스터 조약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들어가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국의 모든 공국들은 법률을 만들고 해석할 권한, 전쟁을 선포할 권한, 세금을 매길 권한, 병사들을 징집할 권한, 영지 내에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거나 강화할 권한이 있다. 무엇보다 제국의 모든 공국들은 자체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한이 있다. 다만 그런 동맹이 황제, 제국의 평화, 그리고 이 조약 내용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각자 황제 및 제국과 맺은 맹세와 어긋나도 안 된다. 요 내용 자체는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존재하는 이 공국들과 관련된 조항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아주 복잡한 근대적인 외교 관계라는 것이 수립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즉 무슨 얘기냐? 일단 각각의 나라들은 자기들만의 법령을 만들고 해석할 권한을 가져요. 그리고 그 법률과 해석 권한 바탕 위에서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맹의 권한이 자기들과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의 조약 내용을 해치면 안 되고, 또 기존에 맺었던 또 다른 동맹이나 맹세와도 어긋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복합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질적 차이를 몸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있나? 여기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드디어 법률적 사고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매달 며칠부로 어떤 법령이 통과되면 이렇게 간다. 우리나라랑 미국이 이런 조약을 맺어서 군사적인 권한을 공유한다.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서 뭘 이루어낸다 라는 식의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틀면 계속 볼 수 있는 수많은 외교적 관례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읽으면 신교와 구교를 가리지 않고 이 조약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이 조약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가 이 조약의 내용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보복을 자제하고 우호적인 이웃들의 중재를 호소하거나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3년의 조정 기간을 거쳐도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다면 이 조약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모두 힘을 합쳐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에게 보복을 해야만 한다. 조약을 어기지 않을 경우 안 어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를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가 조약을 깼으면 그 국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조약을 수호하자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세 가지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 간의 승패와 성공과 이익 유무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닌 부분과 부분의 어떤 나눔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문화. 또 하나는 복잡한 법률 체계를 통해서 그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한 외교와 관계 매진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각종 보장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날 현대사회도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FTA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이런 경제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UN 가입을 통해서 OECD 가입을 통해서 OECD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 기후 협약에 따라서 어떤 그런 탄소 중립화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부터 본격화가 된 거예요. 왜냐? 중세의 시간과 중세 이후의 시간, 중세 말기 때 막 르네상스를 일으켰다는 건 인문주의적 막 세계관으로 막 확대가 되기도 하고, 대항해 시대 막 하면서 막 식민지도 개척하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수많은 변동성을 그나마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깨져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떤 그런 최후의 보루, 로마 카톨릭이라는 보편성이 깨진 상황에서 그럼 이제 카톨릭을 믿는 나라와 카톨릭을 믿지 않는 신교도 국가, 강한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나라와 힘이 연약한 나라, 이 나라들 간에 어떻게 공존 공생할 것인가.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를 내가 갖고 어디까지를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관례들과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외교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세계사 같은 공부할 적에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 이 얘기를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일상적인 국제관계의 틀 같은 것들이 이때 이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네, 요거는 제가 너무 얘기가 많아서 요 얘기는 좀 했던 것들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 그 외교의 역사 이야기를 할 적에 외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외교가 무엇인가,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근거로 시작됐던 거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지는 우리 사회 운영 원리의 가장 기본 원형이 유럽에서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의 결과로 등장하게 됐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아시아의 역사의 과정과 유럽에서, 특히 유럽의 중세와 중세 말기의 역사 과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경험이라는 것이 공교롭게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세계 역사의, 세계 외교사의 한 표준이 되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세계 역사의 표준을까지는 안 가고, 일단은 이제 그 유럽에서 이 독특한 그 불완전성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새로운 어떤 합의 체계로 귀결됐다는 부분, 요 정도 위주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옳지 이해가 됐나요?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감으로 좀 많이 느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오늘 끝!